예, 안녕하십니까. 권문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래 그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음, 저는 한 2년 가까이 전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 자동차맨인데 이제 그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그 옛날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은 좀 되는데요. 그래도 자동차라는 것이 워낙 120년 정도 넘는 그러한 역사를 가졌고 또 해야 될 일도 무궁무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경험했던 20여 년 동안에 자동차 산업을 좀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담을 수 있는 대로 좀 담아봤습니다. 오늘 우선은 그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요.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농독한 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자동차 산업을 하게 된 것도 불과 이제 50여 년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렇게 육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자동차 산업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성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허락되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같이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신 대로 산업 중의 산업이다. 그 가장 이 중요한 산업 형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 아마 얘기가 나올 거고요. 우선은 그 자동차 산업의 그러니까 리더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해온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독일에서 제일 처음 이제 자동차가 개발이 됐고 가솔린 자동차, 그다음에 디젤 자동차 이렇게 해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개발이 되고 차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한 때가 1800년 말경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때부터 유럽 시장이 이제 뭐 굉장히 산업혁명을 이렇게 필두로 해서 발전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에는 미국의 이게 포드라는 회사 또 GM이라는 회사들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고 자동차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면서 세계 경제를 리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1950년대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산 시스템들, 특히 도요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생산 시스템들을 많이 소개하고 뭐 거기에 이제 저스트 인 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시장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 가면서 경쟁력을 이끌어서 일본이 이제 자동차의 어떤 리더로서 또 세계 경제를 상당 기간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뭐 저희도 거기에 본격적으로 가담을 했지만 중국이라는 시장도 엄청나게 이제 크게 자동차 산업 육성에 대한 집중도를 가지고 그동안에 발전을 시켜왔고요. 중국이 뭐 이제 세계 제2대 강국으로 이렇게 도약하는 것은 뭐 다들 이렇게 잘 인지하고 있고 그 핵심 안에는 자동차 산업이 역시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GDP 순위를 잠깐 들여다보면 그 1위가 미국이고 오른쪽에 있는 뭐 이게 GDP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위, 3위, 4위, 6위, 10위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인 국가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빅3라고 해서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있고요. 일본은 도요타, 혼다, 닛산, 네, 독일은 폭스바겐, 벤츠, BMW,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르노, 닛산, 푸조, 시트로엥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한국은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가 있어서 이 GDP가 이렇게 상위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중요성은 뭐 아까 넷플릭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회사의 가치, 시장 가치를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시장 가치보다는 그 자동차 산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를 보게 되면 확실히 틀립니다. 생산을 하는 그 제조업으로서 실제로 생산액의 11% 이상을, 이건 데이터가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한데요. 그래도 크게 변화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제조업의 한 1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 보게 되면 수출 같은 경우에는 13%,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무려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의 200%가 넘는 그런 무역 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무역 수지가 100이라면 자동차가 216을 벌어오고 나머지 뭐 다른 산업에서 한 100 이상 까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세액 같은 경우도 16에서 17%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고요. 종사자도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동차 산업, 제조 산업에 지금 이제 인볼브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은 특히 그렇게 그뭐 고용 효과도 크고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영향도가 큰 이유가 전후방 산업들이 굉장히 같이 발전하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방 산업, 후방 산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뭐 이해를 다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약 1톤 정도의 그 철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트 메탈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쇠가 들어가는데 그 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철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변 라인이 있어야 되고 아변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슬라브 같은 그런 그 주조품이 있어야 되고 슬라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퍼니스 같은 그러한 고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이 있지 않으면은 그 자동차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동차의 약 40%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고분자 재료들이죠. 그러니까 뭐 시트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류, 뭐 센서류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그런 소재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부분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전자화되고 전동화되고 하면서 전기전자 부품들이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후방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전방 산업이라고 그러면은 자동차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기름이 필요해서 주유소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운수 업체들이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저기 뭐 구매라든가 뭐 리스 이런 데에 들어가는 금융 시스템들이 같이 운영되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전방 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방 산업, 후방 산업들이 전부 다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생산 판매 현황은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전후방 산업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하나의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IT 기업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 아까 얘기한 시총이 뭐 몇백조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전후방 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도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일부 개인 기업들은 엄청나게 돈 많이 벌겠죠. 그걸로 또 뭐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는 산업이 육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입장에서 보면 그 이제 2019년도에 자동차 판매량만 본다면 약 9천만 대 정도 되고요. 이게 2025년, 2030년 정도 가면 1억 대가 훨씬 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값을 우리가 임의로 매기기는 어렵지만은 뭐 1억 대를 갖다가 만약에 15,000불 정도 한다면 얼마 정도 될까,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00조 이상 정도 되는 그 정도가 매해 그 이제 경제 규모로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동차의 생산과 또 이 공급 현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게 되면 시장 규모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미주가 그 북미, 중남미 이렇게 합쳐가지고 약 2천만 대 정도의 시장이 되고요. 아까 그 9천만 대 중에 유럽이 동유럽, 서유럽 합치면 한 2천만 대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뭐 최근에 약간 떨어져서 약 2천만 대 좀 이상 정도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시장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생산 기준으로 봐서는 한 450만 대, 시장 기준으로 봐서는 180만 대 정도 되고 일본이 생산으로 920만 대, 또 소비로 봐서는 한 550만 대 정도 시장 규모가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동남아라든가 기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굉장히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 수요도 약간은 좀 이제 예측이기 때문에 2022년도 이후에 1억 대 이상이 언제 달성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공유 경제라든가 또 팬데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시장이 좀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요 차급별로 시장을 보게 되면 소형차가 주로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많이 팔리고 늘어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그거는 이제 그 지금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마 숫자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여기서 좀 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이제 SUV는 뭐 그동안에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경차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차가 고급화되거나 고성능 차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승용차급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친환경차는 당연히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 또는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커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뭐 미래를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옛날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여다보시죠. 우선 1800년도 말에 그 이 자동차 산업을 했던 그런 회사들은 그야말로 저 유럽의 벤츠라든지 이런 데서는 몇 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선점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산업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1908년도에 포드가 모델 T를 만들면서 생산 시스템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분업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이게 자동차를 갖다가 이게 연속 생산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가져가면서 가격 파괴를 일으키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1,500불 정도로 아주 사치품에 해당됐던 그러한 자동차가 290불까지 내려가고 오히려 마차 가격보다도 더 싸게 됐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자동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싸졌지만 그때는 자동차를 팔면은 파는 대로 다 그러니까 만들면 만드는 대로 다 팔리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그게 이제 점점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그래도 저 마차 가격보다 좀 싸지만 일반인들까지 다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GM이 모델을 좀 다양하게 내면서 더 싸게 만들고 또 이런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좀 확보하는데 많은 경주를 했고요. GM이 만들어놨던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도 거의 한 8, 90%이 자동차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 모델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당시 GM의 역할이 뭔지 나중에 아마 잠깐 설명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까지는 자동차가 이제 얼마만큼 많이 싸게 나오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1900년, 70년도, 80년도, 90년도 이렇게 오면서 이제 그 이제 연료 쇼크가 있었죠. 그때에 이제 연료 절약형 차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크라이슬러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프레임 타입으로 그 SUV를 만들어서 좀 더 사용성이 이렇게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차도 만들어냈었고요. 그다음에 급기야는 1997년도에 도요타가 그 아주 그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를 시장에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배경 중에 또 하나는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규제를 이제 각국에서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환경차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이 되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은 더욱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 1800년도 말에 또는 1800년대에 일어났던 그 전에 일어났던 것들은 뭐 증기 자동차 정도의 그야말로 옛날에 이제 옛날 스토리로 그냥 지나가 버렸던 얘기들이고요. 1800년대 말에 이제 칼 벤츠, 다임러 여기서 이제 휘발유 자동차, 또 그 이후에 디젤 자동차가 나왔고요. 190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생산 방식도 바뀌었지만 기술적으로 봐서는 연료 분사 방식이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급격하게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 또 안전장치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차가 훨씬 더 유용성이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환경차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인포테인먼트라든지 또 이런 편의 장치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많이 차에 붙게 됩니다. 급기야는 뭐 AI까지 동원된다면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창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전자화 부분인데요. 전자화가 되게 된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카테고라이징을 시킨다면 우선은 제일 큰 게 아마도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러지 않았나. 여러 가지 전자통신 뭐 이런 측정 이런 반도체 이런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 전자화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각국에서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 그다음에 CO2 절감을 해야 된다, 배기 절감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 장치를 더 달아야 된다, 뭐 이러한 규제들이 막 강화됐고요. 그런 것들은 기술 발달하고 지금 같이 연동해서 항상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고객들도 이왕이면은 더 안전한 차를 사겠다. 이왕이면은 또 저기 에너지 효율이 좋은 그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차를 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의 니즈도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기 시작했고, 또 자동차를 그냥 단순한 이동 수단뿐만이 아니라 레저용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용도도 다양해지면서 굉장히 그 거기에 맞는 전자 시스템들이 이제 같이 그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이거는 이제 처음 나왔던 아마 벤츠 차를 이렇게 T3인가요? 제가 지금 저 차 저건 모르겠는데 모델명은 모르겠는데 그 이 처음에는 뭐 헤드램프 정도, 그다음에 스타터에 들어가는 저기 뭐 제네레이터 종류죠, 일종의. 뭐 그다음에 뭐 정화 장치, 라디오 이 정도만이 전자 부품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차의 모든 부분이 다 전자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특히나 뭐 이제 이제 소위 말하면 에쿠스, G90,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거는 차 하나에 전자 제어 장치만, 그러니까 ECU가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전자 제어 장치만 약 100개 정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전자 시스템하고 자동차하고는 뛸래야 뛸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파워트레인 분야가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연비 문제라든지 또는 뭐 배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일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는 샤시 시스템들, 뭐 브레이크 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에어백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전부 다 전자로 구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바디 편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헤드램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버튼 시동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바디 편의 장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는 뭐 최근에 나오는 텔레매틱스를 포함을 해서 그 차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커넥티비티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인포테인먼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전자 시스템이 붙는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경우에는 약 전장품이 자동차 전체의 원가 비중이 한 1% 정도였었다면 2010년도쯤 해서는 30% 정도, 그다음에 지금은 약 70% 정도가 전자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자동차를 볼 때 이 어떤 키워드들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냐, 보면은 미래 자동차 산업은 역시 그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자동차를 선정할 것인가, 이것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지능형 자동차들이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이런 저기 그 동력 공급 원도 예전에는 이제 그 내연기관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뭐 배터리 자동차, 그다음에 뭐 연료전지 자동차, 이런 식으로 동력 공급원도 다양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적용될 것인가, 당연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전자화를 통한 전자 시스템들도 많이 적용될 거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향후의 키워드는 사람이 사용하는데 어떤 그 자동차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과 친환경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비티 부분에 대한 자동차 역할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핵심 기술도 필요하고 또 산업도 거기 중심으로 많이 변화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전에 그 자동차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동 수단으로서 또는 어떤 소유의 대상으로서의 그런 가치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기술적인 거는 뭐 지능형 자동차 나오고 그 뭐라 그러나 그 오토노머스 비클 나오고 또 커넥티드 비클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편하게 쓰고 싶고, 그다음에 이왕이면은 많은 기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더 안전했으면 좋겠고, 또 싸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이 올 것인가, 이것은 뭐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관찰을 하고 또 이걸 또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좀 과거 얘기를 좀 했다면, 이제 미래 자동차를 봤을 때에 좀 아까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산업 발전의 어떤 방향성, 전략 이런 것들을 본다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거는 미래 자동차입니다. 다시 얘기해 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없어지거나 이걸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포함돼서 자동차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제 숫자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대기아자동차의 연구원이 약 15,000명이 있습니다. 15,000명 중에서 요 뒤에 나오는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1,5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3,000명 이상은 그래도 기존에 파워트레인 연구해야 되고, 샤시 연구해야 되고, 전자 시스템 연구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업체 관리해야 되고, 이래서 실제로 차가 만들어지고 개발이 되고 완성이 되면 그걸 또 생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기 우리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약 27만 명 정도 있는데요. 아직 이 메카 쪽에는 이게 산업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생산이나 유통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한 전문 사업 인력들로 봐서는 상당히 아직 적고, 연구 개발하거나 전략을 짜거나 하는 인력들만 약 한 1,000몇백 명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모든 그 연구원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자동차에 접목시킬까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메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 회사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M은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고요. E는 에코 프렌들리 카인데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의 약자일 수도 있고, C는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A는 오토노머스 비클, 이렇게 해서 메카라고 저희들이 규정을 했고, 이 네 가지가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접목되거나 자동차 산업을 그래도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키워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 시스템이 이렇게 붙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이 됨으로써 새로운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생길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제일 먼저 뭐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커넥티드 카겠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일반 통신이 다 연결이 되고, 핸드폰에서 이렇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같은 것들이 차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 AI 같은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지능화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뭐 여기서 그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우버라든지 여러 이렇게 좀 모빌리티 쪽에 서비스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공유 사회도 생길 수 있고, 서비스 비즈니스도 이제 자동차의 어떤 패턴을 바꾸는, 밸류 체인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뭐 현물로 나와 있고 실제로 시장이 어느 정도 생겨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차가 고민은 뭐 1990년대 초서부터 사실은 뭐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인가, 전기 자동차도 만들어 보고 배터리를 응용해서 그런 것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는 도요타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면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 환경 규제나 또는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IC 엔진, 다시 해서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들이, 그러니까 내연기관들이 효율을 좋게 하고
연비를 향상시키고 뭐 배기가스 줄이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요. 이제는 뭐 예전에 그 디젤 차에서 매연 막 뿌리던 그런 차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죠. 그게 이제 굴러갈 수도 없고. 근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연소를 갖다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그런 분사 제어를 한다든가 점화 제어를 한다든가 또는 온도 제어를 한다든가 그 이후에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면 그걸 촉매로 잘 걸러서 그 이 바깥으로 이제 안 나오게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연비 배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지금 개발을 계속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혹자는 뭐 전기 배터리 전기 자동차, 뭐 수소차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그게 나오고 그런 그 일반 내연기관차는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마 100년 동안은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계속해서 주류를 이룰 거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고 이 지금 엔지니어 숫자만 보더라도 내연기관에서 파워트레인만 연구하고 개발하고 계속해서 그에 대한 품질 향상 뭐 이런 개선 활동 이렇게 하는 인력이 15,000명 중에서 약 4,000명 정도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보시면 우리가 기술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제 도요타가 처음 시작했지만 이제 그거에 버금가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제 내연기관에다가 연비 향상을 하기 위한 전기 모터를 달고 배터리를 달고 해서 운영하는 그런 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가 수소차를 가지고 완전히 무공해 자동차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순서대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말씀드렸다시피 엔진 트랜스미션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배터리와 그다음에 모터를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변속기가 약간의 변화가 있죠. 모터와도 구동력이 있고 또 이렇게 실질 구동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기본은 자그마한 배터리와 또 모터가 들어감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내연기관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보다 배터리 사이즈를 크게 해서 전기 충전식으로도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전기차는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완전히 떼어내고 구동 모터와 그다음에 배터리만 가지고 충전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전기차죠. 그래서 이제 오염물질 배출이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염물질이 제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수소 전기 자동차는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무거운데 그걸 보완하고 또 실질적인 무공해를 만들기 위해서 수소에다가 산소를 반응시켜서 물을 배출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운행을 하는 자동차가 수소전기 자동차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의 성장 규모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약 450만 대 규모이지만 2025년 정도 되면 그것이 거의 뭐 4배 가까이 올라가는 1600만 대 이상 성장하는 그러한 시장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서 설명된 대로 연비 규제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각 국가별로 환경차에 대한 목표까지 설정해 놓고 또 의무 판매도 설정해 놓고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차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늦게 성장하냐? 이왕이면은 빨리 성장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아직까지 모든 친환경차가 수익성이 안 납니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규제에 맞춰서 겨우겨우 따라가는 상태이고요. 기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수익성이 안 나서 성장이 늦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들이 특히 이제 아주 큰 용량의 배터리를 싣고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들이 굉장히 단순화되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차들이 그 원가를 싸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몇 개의 차종을 겹쳐놔서 차가 차 모양이 안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SUV, 그다음에 뭐 미니밴까지 한 플랫폼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터리 배열이라든가 또는 컴포넌트 배열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뭐 누구 말 맞다나 수소차가 대세일 거냐, 배터리 전기차가 대세일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고요. 각 국가나 지역별로 에너지 소스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C에 해당되는 커넥티드 카인데요. 이 부분은 뭐 워낙에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돼 있고 또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체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 안에서 그런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되도록끔 하고 특히 사람과 차하고의 인터액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지능적인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커넥티드 카의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ICT 업체하고 같이 새로운 생태계가 구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뭐 지금보다 이거 27년 정도 되면은 지금의 거의 한 5배 정도 시장이 커질 거다. 매해 2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요 다음 장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레벨이 보통 6개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완전히 비자동화로 그냥 사람이 수동 운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자동화시키는 방법. 지금까지는 요 부분 자동화까지가 구현이 돼 있고 앞으로는 이제 레벨 3로 올라가고 4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시스템이 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그냥 자동 운전이 기본이고 사람이 필요할 때만 개입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레벨 3, 레벨 4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완전 자율주행 레벨이라고 보면 자동차 회사들은 되게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적용하고 있고 이렇게 실제로 발전시키고 있고요. 차에 하나씩 적용을 해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ICT 회사들이 자동차에다가 이런 자율주행 키트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면 나중에 자동차 시장을 자기네들이 장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약간 급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데가 구글 같은 데가 하고 있고요. 그런 자율주행 차가 앞으로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가 하는 거는 아직은 좀 예측 불허이긴 하지만 예측을 굳이 하자면 2035년 정도 되면 한 10% 이상 정도가 자율주행차가 굴러다닐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인데요. 모빌리티는 우버를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카 쉐어링이라든가 헤일링 같은 것들 그런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자동차가 그냥 승용차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버스, 비행기, 그다음에 택시, 그다음에 자가용, 그다음에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모빌리티가 그러니까 시임리스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관리를 아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최적화된 경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다음에 제일 싸게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결제 시스템까지 아마 통합 서비스를 하게 될 거라고 보고 그걸 저희가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미국의 공유차가 운행하는 거리가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차 운행 거리에 비해서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시작했지만 2020년도에 운행 거리로 봤을 때 약 4% 정도가 공유차로 운행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2030년 정도 되면 약 40% 가까이 공유차가 운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는 선택도 좀 다양해야 되고 접근도 용이해야 되고 지불도 편의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자동차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서비스 회사들이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지금 글로벌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잘 알려진 우버라는 데가 있고요. 중국이나 이 동남아 쪽에는 디디 추싱이라는 데가 있고, 특히 동남아에서는 그랩이라는데, 인도는 올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대개 이 사람들이 이런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 수가 적게는 몇 천만 명에서부터 지금 디디 추싱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포함해서 약 5억 명이 넘는 그러한 고객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자동차에 대한 이 키워드 4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만 한 5분만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도 이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IoT하고 AI 이거는 뭐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고, 이것은 차를 갖다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처분하고 또 그런 서비스를 하고 하는 그런 카 라이프를 완전히 디지털화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연구 개발하고 또 구매하고 생산 마케팅하는 그런 기존의 시스템의 디지털리제이션도 같이 지금 포함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면, GM 같은 경우에는 내장 센서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노스틱이라고 하는 좀 더 앞서서 차를 진단하고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OTA라고 해서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 그러니까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 일반 핸드폰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자동차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지금까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만약에 해킹당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인명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핸드폰은 해킹당해봤자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자동차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건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테슬라가 감히 지금 저걸 갖다 OTA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에서 AGV 운영 방식을 이제 디지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룸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도요타는 빅데이터를 AI로 처리해서 타겟 마케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닛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가지고 퍼스널라이제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일리는 재미나게 자기네들 차를 갖다가 공유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차량도 언제든지 누가 이렇게 갖다가 렌트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체리 같은 경우에는 런칭 자체를 디지털로 하고 있고, 현대는 지금 디지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다양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어떤 게 정답인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미리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은 만들어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